용띠에게는 사주적으로 볼 때 기회와 변화를 동시에 품은 시기입니다. 2016년은 병오년, 8월은 병신월로 이 시기에 화와 금의 기운은 토의 속성을 지닌 용과 조화를 이루기 때문에 외부의 좋은 기운을 받기 쉬운 달입니다. 이러한 기운은 새로운 기회, 실력 발휘, 외부에서의 도움 등 긍정적인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화와 금의 기운이 과하면 토의 기운을 지나치게 자극하거나 소모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과욕이나 무리한 결정은 자제해야 합니다. 금전운 측면에서는 외부에서 돈이 들어올 수 있는 흐름이 존재합니다. 성과급, 인센티브, 거래, 성사, 예상치 못한 수익 등 좋은 운이 들어올 수 있으며 자영업자나 프리랜서에게는 특히 유리한 흐름입니다. 하지만 투자를 새로 시작하거나 금전대출, 무리한 사업 확장 등에는 불리합니다. 8월 중순 이후에는 변동운이 강해져 예상치 못한 지출이나 손실도 따를 수 있으므로 현금 유동성 확보, 불필요한 지출, 절제가 필요합니다. 직업과 사업운에서는 자신의 실력과 아이디어가 빛을 보기 좋은 시기입니다. 병신의 기운은 결단력과 실행력을 의미하므로 그동안 준비해온 프로젝트를 실행하거나 업무 성과를 높이기 위한 행동에 나서기 좋습니다. 하지만 경쟁자와의 대립, 상사와의 갈등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감정보다 결과 중심의 사고로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의 의견을 고집스럽게 밀어붙이기보다 유연하게 대화하고 협업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연애와 인간관계에서는 감정의 흐름이 다소 메마를 수 있습니다. 커플이라면 표현 부족으로 인해 오해가 생기기 쉽고, 솔로라면 스스로 벽을 만들면서 좋은 인연을 놓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자존심보다는 진심 어린 표현과 배려가 관계를 좋게 만드는 핵심입니다. 친구, 가족, 동료와의 갈등 역시 작은 오해에서 시작될 수 있으므로 상대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해보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건강은 다소 주의가 필요합니다. 화와 금의 기운이 강한 달인 만큼 폐와 기관지, 피부, 신경계에 무리가 올 수 있으며 몸의 긴장도가 올라가므로 스트레스성 질환도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사고수나 갑작스러운 부상 가능성도 있으니 장거리 운전, 무리한 운동, 수면 부족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본적인 건강 수칙을 철저히 지키고 규칙적인 생활 리듬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건강관리법입니다. 이번에는 2026년 8월에 용띠에게 돈복을 가져다주고 금전운을 높여주는 숫자를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숫자는 8입니다. 2026년 8월의 숫자 8이 용띠에게 돈복과 금전운을 가져다주는 이유를 사주학적 관점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중국 풍수나 미신적 해석은 제외하고 순수한 사주 원리만 바탕으로 설명합니다. 2022년 8월은 병신월로 화와 금의 기운이 함께 작용하는 달입니다. 용띠는 지지상 진에 해당하며 오행의 토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행의 상생 관계에서 토는 화의 기운을 받아 더욱 안정되고 토에서 금이 생겨나는 토생금의 흐름도 함께 이루어집니다. 이는 용띠의 본질적인 기운인 토가 화의 도움을 받아 더욱 단단해지고 다시 금의 흐름을 만들어 물질적 기회와 재물운이 유입되는 상호작용을 의미합니다. 숫자 8은 사주 오행에서 토의 기운을 대표하는 숫자입니다. 특히 양토에 해당하는 실질적이고 무게감 있는 토의 성질로 재물, 성과, 결과물, 현실적인 기반을 의미합니다. 용띠와 동일한 오행 기운을 갖고 있어 자기 기운을 강화하는 숫자이자 화와 금의 기운이 함께 강할 때 그 흐름을 안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2026년 8월은 화와 금의 기운이 강해져 자칫 압박감, 실수, 경쟁, 신화, 지출 과다 등의 부작용이 생기기 쉬운 달이기도 합니다.
이럴 때 숫자 8이 가진 토의 중심성이 중요합니다. 숫자 8배의 에너지는 기회가 지나치게 빠르게 오거나 불균형하게 쏠릴 때 그것을 단단하게 잡아주는 고정력으로 작용합니다. 이 고정력은 금전운 측면에서 들어오는 돈을 흘려보내지 않고 자신의 재물로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는 힘을 의미합니다. 또한 숫자 8은 음양적으로 볼 때 양수이며 현실 세계에서의 영향력이 강한 숫자입니다. 구체적인 실현, 눈에 보이는 결과, 성취를 상징하기 때문에 용띠가 금전적 기회를 맞이했을 때 아이디어나 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수익으로 전환되는 흐름을 만들어주는 숫자입니다. 두 번째 숫자는 14입니다. 2026년 8월은 병신월로 화와 금의 기운이 함께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이며 용띠는 토의 기운을 지닌 띠로 화의 도움을 받고 금을 만들어내는 상생의 흐름 속에서 외부로부터 재물과 기회를 받아들이기 좋은 시기에 놓입니다. 이때 숫자 14은 용띠에게 특히 의미 있는 금전운의 상징으로 작용하는데 이는 사주 오행의 구조 안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숫자 14을 오행으로 분해하면 하나는 목, 넷은 화의 기운에 해당합니다. 목은 성장과 확장,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고 화는 열정과 외향적 에너지, 성과로 이어지는 흐름을 가집니다. 목생화의 구조는 상승하는 흐름을 만들어내며 이는 개인의 의지와 행동력이 현실적인 성과, 즉 재물로 연결되는 힘을 의미합니다. 용띠에게 있어 이 목화의 상승 기운은 화와 금의 기운이 함께 강한 8월에 정체되거나 막힐 수 있는 흐름을 뚫어주고 유연하게 기회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숫자 14은 외부의 금전 기회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데 그치지 않고 스스로 능동적으로 움직여 새로운 기회를 열 수 있도록 돕는 추진력의 상징입니다. 화와 금의 기운이 함께 강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경쟁, 긴장, 과도한 압박 속에서 목화에 좋아하는 기운을 순환시키며 침체된 환경에서도 새로운 재물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따라서 숫자 14은 용띠에게 실질적인 돈복뿐 아니라 스스로 돈의 흐름을 만들어가는 힘을 부여하는 숫자이며 특히 새로운 시도나 결단이 필요한 시기에 강하게 작용하는 재물운의 촉진제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숫자는 22입니다. 2026년 8월은 병신월로 화와 금의 기운이 함께 강한 시기이며 용띠는 토의 기운을 가진 띠로서 화의 도움을 받고 금을 만들어내는 상생의 흐름 속에서 외부의 기회와 재물의 흐름을 끌어들이기 유리한 구조를 가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숫자 22은 용띠에게 독특한 방식으로 금전운을 보완하고 강화해주는 숫자로 작용하는데 이는 오행의 균형과 에너지의 흐름이라는 사주학의 기본 원리에 따라 해석할 수 있습니다. 숫자 22은 기본적으로 숫자들이 중첩된 형태로 음양오행 중 수의 기운을 지닌 숫자입니다. 수의 성질은 유연함, 순한, 지혜, 조율, 감싸는 에너지로 강하고 단단한 기운이 가득한 시기에는 이를 부드럽게 중화하고 균형을 맞춰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8월처럼 화와 금의 기운이 함께 강하게 작용할 때는 그 기운이 토의 기운을 압박하거나 균형을 깨트릴 수 있는데 이때 수의 기운은 그 흐름을 자연스럽게 풀어주고 화와 금, 토 사이에서 조화를 이루어 재물의 유입이 부드럽고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중간 매개체가 됩니다. 또한 숫자 22은 단순히 수의 에너지를 갖는 것에서 더 나아가 반복적이고 구조화된 기운을 상징합니다. 사주에서 반복되는 숫자는 지속성과 안정성, 즉 들어온 돈이 쉽게 나가지 않고 오래 머무르는 기운을 의미합니다. 이는 단발성 행운보다는 꾸준하고 반복되는 수익 흐름, 즉 지속 가능한 금전운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뜻합니다. 용띠에게 있어 이는 큰 도박성 기회나
외부 변화보다도 이미 자신이 다지고 있는 기반 위에서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재물운을 확장해주는 기운입니다. 특히 8월처럼 외부 변화가 빠르게 일어나는 시기에는 이 숫자가 내면의 균형과 흐름을 지켜주는 작용을 하며 감정적 소비, 충동적 투자, 무리한 확장을 막아주는 심리적 안정장치의 역할도 하게 됩니다. 수의 기운은 기본적으로 사고력, 판단력, 조심성 등과 연관되기 때문에 재물에 있어서도 현명하고 신중한 판단을 가능하게 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금전적 손실을 막고 안정적인 자산 흐름을 만들어내는 기반이 됩니다. 네 번째 숫자는 스무라홉입니다. 2016년 8월은 병신월로 화와 금의 기운이 함께 강한 시기이며 이로 인해 용띠가 가진 토의 기운이 자극을 받아 외부로부터 다양한 기회와 재물의 흐름을 맞이할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이 시기에 숫자 29은 용띠에게 특히 강한 돈복과 금전운을 끌어들이는 의미 있는 숫자로 작용하는데 그 이유는 단순한 숫자 배열을 넘어 오행의 상호작용과 에너지의 흐름 그리고 기운의 변화와 전환성에 깊이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숫자 29은 각각 2과 9으로 나뉘며 2은 수의 기운, 9은 화의 기운에 해당합니다. 수는 유연함, 직관, 지혜를 의미하고 화는 열정, 외향성, 성취, 발산을 상징합니다. 이 두 오행은 서로 극하는 관계, 즉 수극화의 구조를 갖지만 이런 상극의 조합은 단순한 충돌이 아니라 강한 변화의 에너지와 새로운 흐름의 전환을 뜻합니다. 수와 화의 상극 관계는 특정 시기, 특히 변화가 필요한 시점에는 정체된 흐름을 뚫고 새로운 가능성을 만들어내는 돌파력으로 작용합니다. 2026년 8월은 화와 금의 기운이 함께 강하게 작용하고 있어 용띠가 외부의 기회를 얻더라도 이 흐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운의 흐름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때 29이라는 숫자가 지닌 내면의 대립과 전환의 에너지는 기존의 패턴을 깨고 새로운 방식으로 수익을 창출하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경로에서 돈의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역량을 부여합니다. 또한 수의 기운은 감춰진 기회를 감지하는 능력을, 화의 기운은 이를 외부로 실현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숫자 29은 잠재된 기회를 직관적으로 포착하고 그 기회를 재물로 연결시키는 실행력을 동시에 갖춘 구조입니다. 용띠에게 이는 곧 숨은 수익 구조를 발견하거나 기존에는 가치 없다고 생각했던 자원이 돈으로 전환되는 흐름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화와 금의 기운이 함께 강하게 작용하는 8월에는 외부의 변화가 빠르고 변수도 많기 때문에 29처럼 빠른 판단력과 행동력을 동시에 자극하는 숫자가 금전운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2과 9이라는 숫자 조합은 초반에는 조심스럽고 내향적이지만 후반으로 갈수록 강하게 확장하고 외부로 뻗어나가는 특징을 지닙니다. 이 흐름은 용띠가 8월 중순 이후 실제 재물의 흐름에 있어 점진적인 상승세를 경험할 수 있음을 뜻합니다. 이는 단순한 행운이나 우연이 아니라 내부의 흐름과 판단을 통해 만들어지는 능동적인 금전운입니다. 안정성과 확장성을 동시에 지닌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습니다. 마지막 5번째 숫자는 35입니다. 8월은 병신월로 화와 금의 기운이 함께 강하게 작용하는 시기이며 용띠는 토의 속성을 가진 띠로서 화의 도움을 받고 금을 만들어내는 상생의 구조 안에 있습니다. 이는 외부에서 기회가 들어오는 흐름이지만 그 기회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는 시점입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숫자 35은 용띠에게 매우 현실적이고 실속 있는 금전운을 끌어올릴 수 있는 의미 있는 숫자로 작용합니다. 숫자 35은 셋과 다섯의 결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셋과 다섯은 각각
목과 토의 오행 속성을 가집니다. 목은 시작, 성장, 기획력, 창의성 등의 흐름을, 토는 안정, 결과물, 현실화, 축적을 의미합니다. 이 둘의 조합은 단순한 상생관계를 넘어서 이상과 아이디어가 실제로 수익과 자산으로 구현되는 구조를 뜻합니다. 사주학에서 금전운은 단순히 외부로부터 흘러들어오는 재물의 양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중요한 것은 그 재물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고 어떻게 실현 가능한 방식으로 유지하고 성장시키는가에 대한 능력입니다. 숫자 35은 이 지점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세세의 목 기운은 사고력과 기획력, 문제를 해결하려는 창의적인 접근을 의미하며, 이는 용띠가 8월에 마주하는 화와 금의 기운 속 경쟁과 압박감 속에서도 자신만의 방식으로 수익 구조를 설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강화해 줍니다. 반면 5의 토기운은 이 아이디어를 구체화하고 실현 가능하게 만들어줍니다. 특히 용띠의 본래 속성인 토와 동일한 기운이므로 기운의 안정성과 자기 확장의 기반이 되는 힘으로 작용합니다. 또한 셋과 5 모두 양의 기운을 가진 숫자로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성향을 띠며 현실 속에서 변화와 성과를 추구하려는 에너지로 해석됩니다. 이는 2026년 8월처럼 화와 금의 기운이 함께 강하고 외부 상황이 빠르게 변하는 시기에 용띠가 수동적인 태도를 벗어나 직접적인 행동과 선택을 통해 실질적인 재물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구조를 말합니다. 숫자 35은 무리하게 모험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기반 위에서 현명하게 확장하고 실현해 나가는 금전운을 의미합니다. 특히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수익 흐름을 원하는 용띠에게 유리한 작용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용띠에게 돈복과 금전운을 가져다주는 물건 2가지를 사주학 관점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황금색 장식품입니다. 황금이나 금빛 장식품은 금의 기운을 직접적으로 보강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용띠가 지닌 토의 기운은 금과 상생하는 관계에 있어 금의 기운이 강화되면 재물운이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황금 제품은 재물의 상징이자 에너지원으로서 재물의 흐름을 끌어당기고 돈복을 부르는 물건으로 적합합니다. 두 번째는 호환석입니다. 호환석은 매우 특별한 보석으로 사주학적으로 토와 금의 기운을 동시에 보완하며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호환석은 강한 보호 에너지를 지니고 있어 재물운뿐 아니라 기운의 흐름을 조절하고 외부의 부정적인 영향을 차단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호환석을 팔찌 형태로 착용하면 손목의 경혈을 자극하면서 몸과 마음의 에너지 균형을 맞추고 재물운이 원활하게 흐르도록 돕는 효과가 배가 됩니다. 이처럼 호환석 팔찌는 단순한 장신구를 넘어 용띠가 2026년의 금전적 기운을 극대화하는 데 있어 실질적이고 강력한 보조 수단으로 작용합니다. 오늘 영상도 함께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방금 전까지는 또 다른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지금부터는 완전히 새로운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깐만 멈추어 보십시오. 그리고 가능하다면 당신의 지갑을 꺼내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아 보십시오. 오래 쓴 지갑입니까? 새로 산 지갑입니까? 손때가 묻어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 반짝이는 지갑입니까? 그리고 가장 먼저 색깔을 보십시오. 검정입니까? 빨강입니까? 보라색입니까? 아니면 갈색이나 베이지색입니까? 정목스님은 오래전 한 보살님의 지갑을 보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던 일을 아직도 기억합니다. 그 보살님은 평생 부지런히 살아온 분이었습니다. 새벽마다 일어나 장사를 했고 남편 병수발을 들었고
자식들에게 손 벌리지 않으려고 늦은 나이에도 일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돈이 모이지 않았습니다. 돈이 들어오면 병원비로 나가고 조금 모았다 싶으면 집안일이 터지고 겨우 숨을 돌리려 하면 자식 문제로 또 지갑을 열어야 했습니다. 어느 날 그분이 정목 스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돈복이 없습니까? 게으르게 산 것도 아닌데 왜 제 손에는 돈이 머물지 않을까요? 정목 스님은 그 말에 쉽게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사람의 가난은 단순히 숫자로만 말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통장에 돈이 없는 것보다 더 아픈 것은 아무리 애써도 삶이 제자리라는 느낌입니다. 그날 정목 스님은 보살님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보살님, 혹시 지갑을 한번 보여주실 수 있겠습니까? 보살님은 조금 민망한 듯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검은색 지갑이었습니다. 겉은 군데군데 해져 있었고 모서리는 달아 있었으며 안에는 오래된 영수증과 쓰지 않는 카드들이 빽빽하게 꽂혀 있었습니다. 지폐는 아무 방향 없이 접혀 있었고 어떤 영수증은 몇 달 전 것이었습니다. 정목 스님은 그 지갑을 한참 바라보다가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보살님, 재물도 머물 집을 봅니다. 그 말에 보살님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갑은 그냥 돈 넣는 물건 아닌가요? 정목 스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지갑은 재물을 담는 그릇입니다. 그릇이 탁하면 맑은 물도 오래 머물기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이 모이지 않는 이유를 밖에서만 찾습니다. 월급이 적어서, 물가가 올라서, 가족에게 들어가는 돈이 많아서, 운이 없어서, 물론 그런 이유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목 스님은 오랜 세월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돈은 단순히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머물 자리를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지러운 사람에게 돈이 오래 머물기 어렵고 공간이 어수선한 집에 재물이 편히 쉬기 어렵고 지갑이 소비의 흔적으로 가득 차 있으면 새 돈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 일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돈이 들어오는 것도 인연이고 돈이 머무는 것도 인연이며 돈이 새어나가는 것도 인연입니다. 그리고 그 인연은 아주 작은 습관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갑을 아무데나 던져두는 습관, 영수증을 계속 쌓아두는 습관, 돈을 꺼낼 때마다 한숨 쉬는 습관, 그리고 돈이 없는 삶을 당연하게 여기는 마음. 이 작은 것들이 모이고 모여 어느새 재물이 머물지 못하는 구조를 만듭니다. 정목 스님은 그 보살님에게 말했습니다. 보살님이 복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재물이 쉬어갈 자리가 너무 오래 어지러웠을 뿐입니다. 그 말에 보살님은 한참 동안 자신의 지갑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그 순간 처음으로 알았을 것입니다. 자신이 돈을 얼마나 힘들게 벌었는지는 알았지만 돈을 얼마나 소중하게 맞이하고 있었는지는 한 번도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을 정목 스님은 이어서 물었습니다. 보살님은 돈이 들어오면 어떤 생각을 먼저 하십니까? 보살님은 대답했습니다. 또 어디로 나가겠지요? 그 대답이 바로 핵심이었습니다. 지갑의 색보다 더 깊은 곳에는 마음의 색이 있습니다. 돈이 들어와도 곧 나갈 돈이라고 생각하면 돈은 정말 머물지 않습니다. 돈을 받을 때도 불안하고 돈을 쓸 때도 아깝고 돈이 없을 때는 원망하고 돈이 있을 때는 잃을까 두려워합니다. 그 마음이 오래 쌓이면 지갑에도 집에도 말에도 같은 기운이 배어듭니다. 그렇다고 지갑 색깔이 아무 의미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색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습관을 만들며 공간의 기운을 바꿉니다. 빨간색 지갑은 강렬합니다. 눈에 잘 띄고 자신감도 줍니다. 하지만 지나치게 강한 불의 기운은 소비를 부추깁니다. 보라색 지갑은 고급스럽고 신비해 보입니다. 하지만 기운이 섞여 있어 돈이 안정적으로 머물기보다 들어오고 나가는 흐름이
반복되기 쉽습니다. 검정 지갑은 묵직하고 세련되어 보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선택합니다. 그러나 검정의 기운은 깊은 물과 같아서 돈이 고이기보다 흘러가는 성질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색 하나만으로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색은 매일 손에 닿고 매일 눈에 들어오고 매일 돈을 꺼내는 순간 마음에 영향을 줍니다. 그 작은 영향이 반복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쌓이면 삶의 방향이 됩니다. 정목 스님은 보살님에게 지갑을 당장 버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집에 가시면 먼저 지갑을 비워보십시오. 그리고 지갑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십시오. 이제부터 재물을 소중히 맞이하겠습니다. 그날 보살님은 집에 돌아가 지갑 안 영수증을 모두 꺼냈습니다. 쓰지 않는 카드도 정리했습니다. 구겨진 지폐를 펴고 방향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천 위에 지갑을 올려두고 조용히 앉았습니다. 그날 당장 돈이 들어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보살님은 이상하게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다고 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어질러져 있던 방 하나를 깨끗이 치운 느낌이었다고 했습니다. 정목 스님은 그 말을 듣고 미소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재물운의 변화는 대부분 이렇게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밖에서 큰 돈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돈을 대하는 마음이 먼저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이 달라지면 행동이 달라집니다. 행동이 달라지면 지출이 달라집니다. 지출이 달라지면 남는 돈이 생깁니다. 남는 돈이 생기면 사람은 처음으로 나도 모을 수 있다 라는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 믿음이 바로 재물운의 천문입니다. 오늘 당신의 지갑은 어떤 모습입니까? 돈이 머물고 싶은 그릇입니까? 아니면 돈이 잠시 들렀다가 떠나는 어지러운 통로입니까? 지금 당장 큰 것을 바꾸지 않아도 됩니다. 먼저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인정하십시오. 내가 돈을 어떻게 대하고 있었는가? 이 질문을 하는 순간 이미 변화는 시작된 것입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그 보살님은 다시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정목 스님은 법당문이 열리는 순간 바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무언가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얼굴이 환해진 것도 아니었고 갑자기 좋은 일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기운이라는 것은 참 신기해서 마음이 조금만 정돈되어도 분위기부터 달라집니다. 예전에 그 보살님은 늘 쫓기는 사람 같았습니다. 앉아 있어도 마음이 바빴고 말을 해도 한숨이 먼저 나왔으며 지갑을 열 때마다 얼굴부터 굳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보살님은 조용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스님, 이상하게 큰일은 없는데 마음이 덜 불안합니다. 정목 스님은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들은 보통 재물운이 좋아진다는 말을 들으면 곧바로 큰돈이 들어오는 장면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진짜 변화는 대부분 훨씬 먼저 그리고 훨씬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바로 마음의 두려움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돈이 없을 때 사람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단순한 가난만이 아닙니다. 앞으로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이번 달은 또 어떻게 버티지?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하나? 이 끝없는 불안이 사람의 기운을 먼저 무너뜨립니다. 정목 스님은 늘 말합니다. 재물이 떠나기 전에는 먼저 마음이 무너진다. 마음이 무너지면 사람은 판단이 흐려집니다. 괜히 충동 구매를 하고 불안해서 더 쓰게 되고 스트레스를 풀겠다고 소비를 반복합니다. 그리고 또 후회합니다. 왜 또 썼지? 그 후회가 다시 자기 자신을 미워하게 만들고 그 미움은 다시 더 큰 소비와 불안을 부릅니다. 이것이 바로 재물이 빠져나가는 흐름입니다. 정목 스님은 어느 날 절에 찾아온 한 남자의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그 남자는 40대 중반의 사원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남부러울 것이 없었습니다. 좋은 직장, 괜찮은 월급, 가족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늘 돈이 부족했습니다. 월급날만 되면 카드값이 빠져나갔고 조금 모이면 또 큰 지출이 생겼으며 통장은 바닥 근처를 맴돌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왜 이렇게 돈이 안 남을까요? 버는 건 적지 않은데 항상 비어 있습니다. 정목 스님은 조용히 물었습니다. 지갑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남자는 조금 웃으며 검은색 명품 지갑을 꺼냈습니다. 금속 장식이 달린 아주 비싼 지갑이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고급스럽고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안은 달랐습니다. 영수증이 가득했고 카드는 빽빽했고 지폐는 접혀 있었으며 동전까지 구석에 들어 있었습니다. 정목 스님은 잠시 그 지갑을 바라보다가 물었습니다. 이 지갑을 처음 샀을 때 어떤 마음이셨습니까? 남자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성공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제 나도 좀 잘 살게 될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지갑은 점점 두꺼워졌지만 통장은 점점 얇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정목 스님은 그 이유를 아주 쉽게 설명했습니다. 사람은 종종 돈을 모으기보다 돈 있어 보이는 분위기를 먼저 사기 때문입니다. 정말 중요한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부자의 기운보다 부자처럼 보이는 느낌을 먼저 택했습니다. 화려한 명품, 관, 소비,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지출, 그 순간에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하지만 재물은 조용하고 안정된 곳을 좋아합니다. 지나치게 화려한 소비는 재물을 불안하게 만듭니다. 특히 빨간색이나 검은색 계열의 강한 지갑은 사람의 소비 심리를 계속 자극할 수 있습니다. 빨강은 지금 사고 싶다라는 감정을 깨우고 검정은 돈이 흘러가도 티가 나지 않는 느낌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목 스님은 늘 강조했습니다. 재물을 부르는 사람은 화려한 사람이 아니라 재물을 편안하게 지키는 사람입니다. 그 남자는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스님, 저는 사실 늘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더 사고, 더 꾸미고, 더 비싼 걸 가져야 안심될 것 같았습니다. 정목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마음이 비어 있을수록 물건으로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럴수록 마음은 더 허전해집니다. 왜냐하면 소비는 잠깐의 위로는 될 수 있어도 깊은 불안을 끝내주지는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목 스님은 그 남자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돈을 쓰기 전에 딱 3초만 멈추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을 사는가? 아니면 불안을 달래기 위해 사는가? 그 남자는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3초로 뭐가 달라지겠습니까? 하지만 정목 스님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인생은 대부분 그 짧은 순간에 결정됩니다. 충동은 빠르게 지나갑니다. 하지만 잠깐 멈추는 사람은 자기 마음을 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자기 마음을 보기 시작한 사람은 더 이상 소비에 끌려다니지 않습니다. 그날 이후 남자는 아주 작은 것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지갑 안을 정리했고 영수증을 바로 버렸고 쓰지 않는 카드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돈을 쓸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쓰겠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소비 습관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괜한 쇼핑이 줄었고 불안해서 사던 물건들이 눈에 덜 들어왔으며 통장에 아주 작은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큰 변화는 이것이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돈을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정목 스님은 말합니다. 돈은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돈을 미워해도 안 되고 돈에 집착해도 안 되며 돈 때문에 자기 자신을 함부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재물은 결국 사람의 마음을 따라 움직입니다. 조급한 마음에는 조급하게 들어왔다 나가고 불안한 마음에는 불안하게 흔들립니다. 반대로 안정된 마음에는 천천히 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재물운의 시작은 지갑 색깔 이전에 돈을 바라보는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는 데서 시작됩니다. 오늘 당신은 돈을 어떤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까? 두려움입니까? 부족함입니까? 감사입니까? 그 시선 하나가 5년 뒤 당신의 삶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 남자는 이후로
아주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월급날이 되면 마음이 잠깐 들떴다가 며칠 지나지 않아 다시 무거워졌습니다. 카드값, 대출, 보험료, 갑작스러운 지출, 돈은 늘 잠깐 스쳐 지나가는 손님 같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월급이 갑자기 오른 것도 아니었고 큰 돈이 생긴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돈이 예전처럼 무섭게 새어나가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소비가 줄었고 충동적으로 결제하던 습관이 줄었으며 무엇보다 불안해서 쓰는 돈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목 스님은 그것이 가장 중요한 변화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대부분 필요한 것보다 불안을 잠시 잊기 위해 더 많은 돈을 쓰기 때문입니다. 외로워서 사고, 스트레스 받아서 먹고, 불안해서 꾸미고, 허전해서 계속 결제합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오면 다시 공허해집니다.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또 소비합니다. 이 반복이 결국 재물을 지치게 만듭니다. 정목 스님은 예전에 절에 찾아왔던 한 여성의 이야기를 자주 떠올립니다. 그분은 옷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택배가 거의 매일 도착했고 카드 명세서를 보는 날이면 늘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런데도 멈추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물건을 사는 순간만큼은 마음이 살아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그분이 울면서 말했습니다. 스님, 물건은 점점 늘어나는데 마음은 더 비어갑니다. 정목 스님은 그 말을 듣고 조용히 물었습니다. 보살님은 언제부터 그렇게 외로우셨습니까? 그 순간 여성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한참 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남편과 멀어진 뒤부터요, 사람은 마음이 허전하면 자꾸 밖에서 무언가를 채우려 합니다. 하지만 마음의 빈자리는 물건으로는 오래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정목 스님은 그 여성에게 물건을 줄이라고 말하기 전에 먼저 자기 마음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보살님은 지금 돈이 부족한 게 아니라 위로가 부족한 것입니다. 그 말을 듣던 여성은 오래 울었습니다. 정목 스님은 그날 이후 그 여성에게 딱 한 가지를 권했습니다. 새 물건을 사고 싶어질 때마다 먼저 자기 자신에게 따뜻한 말을 한번 건네보십시오. 그리고 이런 말을 덧붙였습니다. 나는 오늘도 충분히 애쓰고 있다. 이상하게 들리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평생 자기 자신에게 단 한 번도 따뜻한 말을 해주지 못한 채 살아갑니다. 돈이 부족하면 자신을 탓하고, 실수하면 자신을 미워하고, 남과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그 마음이 쌓이면 소비도 점점 감정적이 됩니다. 재물을 모으는 사람들은 단순히 절약만 잘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이 함부로 흔들리지 않게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목 스님은 늘 말합니다. 재물은 통장보다 마음에서 먼저 무너진다. 마음이 흔들리면 돈도 흔들립니다. 반대로 마음이 안정되기 시작하면 돈의 흐름도 조금씩 안정되기 시작합니다. 그 여성 역시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택배를 기다리는 시간이 줄어들었고 필요 없는 쇼핑 앱을 지웠으며 밤마다 혼자 울던 시간이 줄었습니다. 대신 작은 산책을 시작했고 차를 천천히 마시는 시간을 만들었고 지갑 안을 정리하며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나를 함부로 다루지 않겠다. 그 말은 단순한 다짐이 아니었습니다. 삶의 방향이 바뀌기 시작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목 스님은 사람들의 지갑을 보면 그 사람의 마음 상태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영수증이 가득한 지갑은 복잡한 마음을 담고 있고 찢어지고 눌린 지갑은 지친 마음을 담고 있으며 돈이 아무렇게나 접혀있는 지갑은 자기 삶을 급하게 살아가는 기운을 담고 있다고 말입니다. 반대로 깨끗하고 단정한 지갑은 이상하게도 사람의 마음까지 차분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목 스님은 지갑을 단순한 물건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지갑은 재물을 담는 그릇이면서 동시에 자기 삶을 대하는 태도를 비추는 거울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당신의 지갑은 어떤 모습입니까? 오래된 영수증과 미련이 가득 들어 있습니까? 아니면 새로운 기운이 들어올 여백이 남아 있습니까? 사람들은 자꾸 더 큰 돈이 들어와야 행복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 목사님은 오히려 반대로 말했습니다. 여백이 없는 사람에게는 새로운 복도 들어가기 어렵다. 지갑도 그렇고 집도 그렇고 마음도 그렇습니다. 꽉 차 있는 곳에는 새로운 것이 머물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비워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쓰지 않는 것, 불필요한 것, 오래된 불안, 계속 반복하는 부족함의 말들, 그것들을 조금씩 비워낼 때 비로소 흐름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정 목사님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재물은 욕심으로 움켜진다고 모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중히 다루고 감사히 맞이하고 편안히 머물게 할 때 조용히 쌓입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돈도 사람과 같습니다. 자꾸 불안하게 만드는 곳에서는 오래 머물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지갑을 한번 열어보십시오. 그리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물어보십시오. 나는 지금까지 돈을 어떻게 대하며 살아왔는가? 그 질문 하나가 당신의 재물론을 바꾸는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정목 스님은 늘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의 집에는 그 사람의 마음이 쌓입니다. 처음에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오래된 집에 들어가 보면 압니다. 어떤 집은 들어서는 순간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크지 않아도 따뜻합니다. 낡아도 이상하게 숨이 놓입니다. 반대로 어떤 집은 넓고 좋은 집인데도 들어가는 순간 가슴이 답답해집니다. 왜 그럴까요? 정목 스님은 말했습니다. 공간에도 기운이 머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은 결국 그 집에 사는 사람의 말과 습관 그리고 마음이 만들어냅니다. 아무리 좋은 지갑을 써도 아무리 풍수 소품을 갖다 놓아도 집안에 늘 짜증과 한숨이 가득하면 재물의 기운도 오래 머물기 어렵습니다. 특히 정목 스님이 가장 자주 이야기했던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현관입니다. 현관은 단순히 신발 벗는 곳이 아닙니다. 사람이 드나드는 문이고 바람이 드나드는 문이며 기운이 처음 들어오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많은 집들의 현관은 너무 어둡고 어수선합니다. 신발이 뒤엉켜 있고 택배 상자가 쌓여 있고 입지 않는 우산들이 구석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서 있습니다. 정목 스님은 그런 현관을 볼 때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재물이 들어오다가도 돌아설만 하구나. 물론 돈이 정말 눈을 달고 현관을 보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어수선한 공간은 사람의 마음부터 흐트러뜨립니다. 집에 들어오는 순간 답답하면 사람의 기운도 아래로 가라앉습니다. 그리고 기운이 가라앉으면 행동도 무거워집니다. 게으르게 되고 귀찮아지고 삶 전체가 조금씩 정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목 스님은 늘 가장 먼저 현관부터 정리하라고 했습니다. 큰돈 드는 인테리어가 아닙니다. 신발 한 켤레를 가지런히 놓고 어두운 등을 밝게 바꾸고 불필요한 물건 몇 개를 치우는 것. 그 작은 변화가 집의 첫 기운을 바꿉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사람의 마음도 함께 달라집니다. 정목 스님은 예전에 한 부부의 집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이 계속 막힌다고 했고 아내는 이상하게 집안에 돈이 남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는 순간 정목 스님은 바로 느꼈습니다. 현관 앞에 깨진 화분이 방치되어 있었고 신발은 뒤엉켜 있었으며 거울이 정면으로 현관문을 마주 보고 있었습니다. 정목 스님은 잠시 그 거울 앞에 서 있다가 말했습니다. 이 집은 들어오는 기운을 자꾸 밀어내고 있습니다. 부부는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거울 때문입니까? 정목 스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풍수에서는 현관문을 정면으로 마주보는 거울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들어오는 기운이 그대로 반사되어 나간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것을 미신이라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집에 들어오자마자 자기 모습만 크게 비치는 공간은 사람을 안정시키기보다 긴장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따뜻하고 정돈된 현관은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풀어줍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공간이 사람에게 어떤 기운을 주느냐입니다. 그날 이후 그 부부는 현관부터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깨진 화분을 버렸고 현관등을 환하게 바꿨으며 거울 위치를 옮겼습니다. 그리고 매일 밤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했습니다. 아주 사소한 변화였습니다. 그런데 몇 달 뒤 아내가 정목 스님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스님, 이상하게 집안 분위기가 덜 답답합니다. 남편 역시 말했습니다. 예전보다 일이 조금씩 풀리는 느낌입니다. 정목 스님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왜냐하면 삶은 대부분 이렇게 작은 정돈에서부터 다시 흐르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자꾸 거창한 행운만 기다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늘 일상 속에 있었습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마음, 돈을 소중히 접어넣는 태도, 불필요한 것을 비워내는 결심. 이 작은 행동들이 결국 삶 전체의 기운을 만듭니다. 정목 스님은 마지막으로 아주 중요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재물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삶이 얼마나 안정되어 있는가, 얼마나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재물을 부르는 사람들은 의외로 비슷한 특징이 있습니다. 지갑이 깨끗하고 공간이 단정하며 말이 함부로 거칠지 않고 돈을 쓸 때도 감사함이 있습니다. 반대로 재물이 자꾸 빠져나가는 사람들은 마음이 늘 급하고 불안합니다. 빨리 벌고 싶고 빨리 채우고 싶고 빨리 달라지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자연은 그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씨앗도 천천히 자라고 나무도 계절을 지나며 열매를 맺습니다.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목 스님은 늘 말했습니다. 급하게 끌어당긴 돈은 급하게 빠져나간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조급함보다 정돈을 먼저 시작해 보십시오. 지갑 하나를 가지런히 정리하고 현관을 밝히고 돈을 쓸 때 감사한 마음을 담고 자기 자신에게 함부로 말하지 않는 것. 그것이 결국 재물운의 뿌리를 바꾸는 길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당신도 문득 이런 날을 맞이하게 될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늘 부족했던 통장에 조금씩 여유가 생기고 돈 이야기를 할 때 가슴이 덜 답답해지고 무엇보다 아침에 눈을 뜰 때 삶이 덜 두려워지는 날 말입니다. 정목 스님은 그것이 진짜 복이라고 했습니다. 많이 가진 것보다 불안하지 않은 삶, 그것이 가장 깊은 재물운의 시작이라고 말입니다. 오늘 밤 지갑을 조용히 닦아보십시오. 그리고 현관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당신 삶의 흐름을 아주 천천히 바꾸기 시작할지도 모릅니다. 성불하십시오.